안녕하십니까. 에듀영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2회차 공존행동기기 산업기사 필답형 복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요거 이제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 요거 보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제가 이번에 복원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아무래도 처음 출제된 필답형 문제죠. 그래서 원래 23년도 지금 2회차니까 1회차 이전 거 1회차 같은 경우는 필답형이 아니었고 동영상이었죠. 그래서 동영상 작업형이었는데 이번에 요 필답형 작업형으로 바뀐 겁니다. 작업형은 똑같죠. 작업형은 그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필답형으로 동영상이 필답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 유형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미 알았던 장치들인데 요게 이제 유형을 바꿔서 물어보는 문장을 바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것 같고 생소한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당황들 하시고 그랬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처음 보는, 정말 이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찾아보고 서치하고 물어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복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카페 회원분들, 복원을 위해서 제보해 주셨던 우리 카페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회차 똑같습니다. 매회차 제가 카페에서 이 복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시고 나서 언제든지 카페에 오셔가지고 그 시험 본 당일 날이겠죠. 안 그러면 우리 기억력은 희발성이 있으니까 다음날에 막 제보를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매 회차 공지를 해드립니다. 필답형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 필답 복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원 날짜 복원 시간이 되면 제가 게시글 열어드리죠. 그럼 오셔가지고 카페에 오셔가지고 댓글로 뭐 제보를 해주셔도 되고 뭐 게시글로 이렇게 올려주셔도 됩니다. 후기처럼. 그럼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봐요. 물론 이제 일일이 댓글은 못 달아드립니다. 답변은 못 해드리는데 워낙에 많거든요. 이번에도 조회수가 지금 3일 정도 지났는데 한 3,000명 넘어갔습니다. 조회수가 3,000 몇백 명씩 이렇게 찍혀버리니까 댓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게시글도 계속 올라오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읽어는 보는데 일일이 답변은 못 해드려요. 그거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 다만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좀 더 상세하게 물어보는 댓글은 몇 개 있을 거예요. 요게 그렇다면 요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있으니까 그런 거 제외하면 제가 댓글은 다 봅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보면서 뭘 보느냐 하면은 쌤 이런 문장 나왔어요. 이런 문장 나왔어요. 이런 문장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다 취합을 하는 거예요. 취합을 해보면은 공통된 그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 위주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 문장이 우리가 말이 되려면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제가 답을 만드는 겁니다. 답을 거기에 찾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복원을 하다 보니까 간혹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험을 보고 나니까 쌤 이거 이렇게 똑같이 안 나오던데요? 당연한 거예요. 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제가 출제자가 아니에요. 출제했는 문제를 복부도 하는 게 아니죠.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작권 위배가 되고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의 제보, 수많은 제보들을 모아가지고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문제, 이런 맥락으로 나왔다면 답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해드릴 건데 뭐냐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실기 필답형 영상이에요. 실기 필답형이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 필기 시험에 다 합격을 하신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필기 이론을 기본적으로 봤다라고 전제하고 제가 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실기 시험을 보는데 필기 합격하셨어요. 그 실기 시험 공부하려고 왔는데 압축응축 팽창 증발을 몰라. 와, 이거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죠? 정말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시 델타 T를 몰라. 이거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여기서 하나하나 하면은 강의 하나하나가 몇 시간씩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하고 이건 어디까지나 포인트를 잡는 기출문제 풀이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소양은 어느 정도 갖추셔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필기 공부하실 때 제 이론 보셨으면 저는 걱정도 안 해요.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돼요. 근데 필기 이론 안 보고 그냥 문제답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제 필기 이론 강의 있죠. 공존행동기계 기능사 산업기사 필기 이론 강의에 냉동공학이랑 공기조화 있죠. 요 정도만이라도 이론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필기 합격했는데 책 사야 되나요? 안 사셔도 돼요. 그냥 쭉 들어보세요. 그러면 요런 게 뭐고, 뭐 이게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이 뭐며, 압축기, 토출가스는 어떻게 되고, 흡입가스는 어떻게 되고, 지시델타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뭐 흡수식 냉동기는 어떤 거고, 사방밸브는 어떤 거다. 요 정도는 알아들으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을 했을 때, 그래야 이게 진도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 이론 정도는 한 번 정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촬영한 지 오래돼서 화질은 안 좋은데
되는데 내용은 괜찮습니다. 제가 봐도 이 열정이 막 차고 넘칠 때 촬영을 했던 거라서 내용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론 한 번 정도, 요게 필기 이론이에요. 이론이니까 한 번 정도 좀 들어보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안 듣고 들었는데 이해가 된다 그럼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보라고 해도 도저히 쌤 저는 시간이 안 나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탐구생활. 제가 이제 탐구생활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초 강의를 좀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기초 강의를 짧게 찍어서 냉동 기초, 압축응축, 팽창, 증발이 뭐고, 사방밸브가 어떻게 작동되고, 냉난방 전환이 어떻게 되고, 요런 것들을 짧게 찍어서 올려놓은 영상들을 모아놓은 재생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탐구생활 또는 뭐 추가 강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 요거를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밑에다가 링크를 띄워 드릴게요. 그래서 탐구생활 강의라도 요거 기초거든요. 기초 그 내용 많지도 않아요. 원래 찍다가 너무 이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찍다가 이제 홀드한 거예요. 제가 이론 강의나 이런 거 복원이 없었으면 쭉 찍고 있었을 텐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홀드한 거니까 요거라도, 기초는 정말 기초입니다. 요거라도 듣고 오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단어, 제가 뭐 이게 가위입니다 하면 가위인지 알아들으셔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기초 소양을 좀 갖춰주시면 좋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볼 텐데요. 아래 회로도를 보고 PB1과 PB2를 눌렀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갈로해 보시면 MC1, MC2, MC3, L1, L2 위주로 설명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퀀스 문제입니다. 시퀀스 문제가 1번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1번으로 발췌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복원할 때. 그래서 요 1번 시퀀스 문제인데, 시퀀스 문제도 마찬가지 기초가 필요하죠. A 접점이 뭔지 모르시고 B 접점이 뭔지 모르신다. 컴먼이 뭔지 모르겠다. MC가 뭔지 모르겠어요, 쌤 저는. 그러신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시퀀스 기초 접점이 있거든요. 접점에 대한 기초 강의가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 링크 띄워 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 꼭 보고 오세요. 꼭 보고, A 접점이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릴레이가 이런 거구나, MC가 이런 거구나 정도는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제가 요거 우선 요 앞에 게 이게 메인 결선이고요. 요 뒤쪽이 이제 보조 결선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보조 라인은 제가 일단은 생략을 좀 했습니다. 생략을 좀 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앞에 메인 결선에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보조 결선은 요거 설명하고 제가 또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메인 라인인데요. 메인 라인이고 주회로라고도 부릅니다. 뒤쪽으로 가면 이제 보조 회로인데, 주회로, 이번 주회로 같은 경우는 MC1, MC2, MC3가 있어요. 자, 여기서 MC1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상 운전이라면 상시적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쪽에서 RST 3상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형태예요. 자, 근데 MC2가 동작하느냐, MC3가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기동이 바뀌어요. 어떻게 되느냐, MC2가 동작하면 이게 Y 기동이고요. 그 다음에 MC3가 동작을 하게 되면 델타 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Y 델타 결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요 녀석은 기동이고요. 기동을 위한 결선이고, 요 녀석은 정상 운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운전을 위한 결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Y 델타 결선, 뭐 또 간혹 보면은 스타 델타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정확한 명칭은 Y 델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욱 정확하게 부르면 Y 기동 델타 운전이에요. Y 기동 델타 운전, Y로 기동하고 델타로 운전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왜 Y 했다가 델타로 바꾸느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에 뉴스에 보시면은 요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형광등, 요즘에는 LED 등이라서 그런 게 잘 없는데,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켰다 껐다 하면 어때요? 이 전기세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 켰다 껐다 할 때 이 켤 때 시동 전류가 걸려요. 시동 전류가 평상시 운전하는 전류보다 기본적으로 5-6배가 큽니다. 그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렇게 길이 있고요. 여기에 돌멩이가 이렇게, 돌멩이가 아니고 바위입니다. 바위. 한 100kg 정도 되는 바위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힘이 세신 분이
바위가 길을 막고 있다 해가지고 이걸 치워줄 참이야. 저쪽에서 사람들도 지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치워줄 참인데 이거를 밀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밀 때, 처음에 힘줄 때 어때?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근데 힘이 쭉 주면서 이게 살살살 굴러가. 굴러가면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면 우돌돌돌돌 이렇게 굴릴 수 있잖아요. 자, 이건 뭡니까? 처음에는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이게 한번 운전하기 시작하면은 쉽게 간다라는 겁니다. 리어커도 똑같죠. 리어커도 이렇게 탁 잡고 처음에 힘 이렇게 가면 이제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동 전류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어떤 기계 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시동 전류가 큽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정상 운전 상태보다 한 대여섯 배 정도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모터 안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큰 전류, 운전 전류보다 큰 전류가 순간적으로 탁 들어간다 치면 어떻게 돼요? 과부하 걸리는 거예요. 과부하. 그래서 이런 과부하에 의해서 모터가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 Y 델타로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Y 결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기본 전류보다 한 3배 정도 감소된 전류로 이제 기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 결선하게 되면 전류값이 3배 정도 떨어진다. 감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동을 걸 때 얘가 부하가 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Y로 기동하는 거죠. 전류를 낮춰서 기동을 하고 기동을 하다 보면 전류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정상 운전 전류로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델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델타로 되면 이제 정상 운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Y 기동 델타 운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운전 상태에서는 이게 정상 운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요런 궁금증도 좀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쌤,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면 왜 Y가 되고 델타가 되나요? 어떻게 연결하면 이렇게 Y 델타가 되나요?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제가 나온 김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델타 결선은 요게 이제 델타 모양이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델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코일입니다. 코일의 상들을 이렇게 델타로 만든다라는 건데,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 모터라는 녀석이 있어요. 모터도 각각의 이런 접점들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그래서 모터를 제가 이렇게 좀 넓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얘가 모터야. 그래서 안쪽에 코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전원부가 있을 건데 이 코일이 안쪽에 이렇게 있다라고 상상을 하세요. 요 코일들을 어떻게 하냐? 델타 모양으로 배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 코일들 하나하나를 델타 모양으로 만드는 게 델타 결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쉽습니다. 그냥 여기서 여기 연결하고 여기서 여기 연결하고 요렇게 대각선 하나 요렇게 연결하면 돼요. 뭔 소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뭔 말이냐? 자, 요게 이제 임의로 번호를 넣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제가 임의로 번호를 넣을게요. 그럼 여기에도 번호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1번, 4번이 있어요. 1번, 4번을 1번, 4번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 2번, 5번이 있어요. 2번, 5번을 여기 옆에 넣을까요? 2번, 5번. 그 다음에 뭐예요? 3번, 6번이죠? 그래서 3번, 6번을 이렇게 한번 넣어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선을 연결 한번 해보면 자, 우선은 4번하고 3번 연결해 볼까요? 4번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4번하고 3번 같으면 여기네. 그래서 요렇게 연결되네요. 자, 요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하고 5번 연결해 볼게요. 1번은 여기 있고 5번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5번을 요렇게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1번, 5번 했고 2번, 6번이죠. 자, 2번, 6번 연결하면 2번에서 6번 요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요게 바로 델타입니다. 라고 하면은 또 코웃음을 치죠. 이게 뭔 소리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뭐 연결가, 이것만 그렸지, 이게 선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기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요 2번, 5번 코일을 이렇게 밑으로 돌려내리고요. 3번, 6번 코일을 이렇게 돌려 올려볼게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요렇게 내려가고, 요렇게 똑같이 일단 그릴게요. 번호만 바꾸면 되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내릴게요. 좀 더 길게. 델타 모양이 나오게.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1번, 4번은 두고요. 1번, 4번 이렇게 두고 2번, 5번을 돌려 내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 5번 돌려내면 2번, 5번 이렇게 올 거예요. 얘를 돌려 내렸어요. 돌려 내렸다, 이 자리로. 그리고 6번, 3번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다시 돌려 올려요. 이 자리에 돌려 올리는 거야. 그럼 3번, 6번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연결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5번, 1번, 5번 이렇게 연결한 거고. 그 다음에 2번, 6번, 2번, 6번 이렇게 연결한 거고 그 다음 3번, 4번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자, 델타 결선이죠. 요렇게 만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연결을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1번에서 먼 거 6번으로 연결하고 나머지 또 가까운 거 2번, 4번, 3번, 5번 요렇게 연결을 해야 되죠. 그럼 파란색 잘 보세요. 1번, 6번 연결했어요. 그럼 여기서 자 1번, 6번 요렇게 연결한 겁니다. 그 다음 2번, 4번 연결했어요. 2번, 4번 요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5번 연결했어요. 3번, 5번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먼 거, 가까운 거, 또 이 빨간 거 똑같이 하나 먼 거, 가까운 거, 이렇게 연결하면은 델타 결선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해만 한번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쌤, 그렇다면 Y결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제 Y결선 한번 봅시다. Y결선인데 여기 이제 Y죠. 그래서 Y결선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모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코일이 이런 식으로 또 생겼어요. 똑같죠?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일도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똑같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에요. 그럼 Y기동 보세요. Y기동 이렇게 묶었죠.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이 무슨 말이냐면은 Y기동 같은 경우 요거를 이렇게 잡아서 묶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4번, 5번, 6번이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다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다 묶여 있다라는 소리는 어느 한 점을 탁 찍으면 얘가 뭐예요? 4번, 5번, 6번이다. 얘들 묶여 있으니까. 나머지 어떻게 돼?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자, 이렇게 그리면 뭐예요? 나머지 1, 2,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Y결선은 이렇게 묶으면 되고, 아까 전에 델타 결선 앞에 설명드렸는데 이 지워가지고 지금 헷갈릴 텐데 제가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델타 결선 잠깐 임의로 그려드릴게요. 이쪽에 연결한 걸 설명해 드리려고 칸이 없어가지고 지워버렸는데 다시 한 번만 더 그립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에요. 그럼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하나 먼 거, 가까운 거,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임의로 여기 코일이 있다 칩시다.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내부에 내장이 되어 있겠죠, 코일이. 그러면, 어느 한 점 잡아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쓴다면, 어떻게 연결하면 되냐? 자, 어차피 MC1은 무시하시면 돼요. 위에서 들어오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전원 공급이에요. 그 3번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1번이 이렇게 돌아서 이게 붙었다 칩니다. 요 MC3가 작동했다 붙었다 치면 이렇게 통하죠. 자, 1번, 5번으로 갔어요. 자, 1번이, 요거 또 다르게 그렸네. 자, 파란 걸로 그립시다. 1번이 5번에 갔으면, 요렇게 연결한 겁니다. 파란 선이에요, 파란 선. 그래서, 1번, 5번, 2번, 6번, 요렇게 연결한 거예요. 요 도면은. 자, 그래서 보면, 1번에서 5번 갔어요. 자, 1번에서 5번 파란 선 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요렇게 또 타고 가가지고 6번 갔네요. 6번. 요렇게 6번 가는 거죠. 그래서 2번, 6번 파란 선,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 3번이 요렇게 타고 가서 4번으로 가네. 4번. 파란 선. 요렇게. 파란 선으로 연결한 거네요. 자, 그래서 1번, 5번, 2번, 6번, 4번, 3번 요렇게 연결해 놓은 형태다. 그래서 델타로 만든 형태다. 요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기본적인 우리 메인 회로, 주회로죠. 주회로의 Y 델타 결선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뭐 시험도 시험이지만 이렇게 나온 거 한 번씩 공부하면 또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미로 공부하는 거니까 자, 이제 보조회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의 답을 찾고자 하는 게 PB1과 PB2를 눌렀을 때 동작 상태를 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써라. 그래서 PB1을 눌렀을 때 동작 상태, PB2를 눌렀을 때 동작 상태를 서술하시오. 요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동작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동작 상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쫙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선은 이쪽에 MC12라는 게 배선용 차단기죠. 그래서 요거를 탁 올리는 겁니다. 탁 올리면 전기가 탁 들어오겠죠. 그래서 전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 주회로는 이제 잠깐 보지 맙시다. 보지 말고 우리는 이제 보조회로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MC1, 2, L1, L2, MC3 요런 것에 대한 동작을 써야 되니까 보조회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원이 탁 들어오게 되면 요 부분, 동그라미 쳐진 요 부분, 점이 찍힌 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원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선은 통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통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MC1, 2, L1, MC3, L2 이런 거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거.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 뭐라 그랬어요? 전원부다라고 했어요. 전원부. 그래서 MC로 치면은 요거는 이제 코일이 되는 거죠. 코일이 되는 거고, 요것도 코일이 되는 거예요. MC 코일 전원. 그리고 L1, L2는 램프거든요. 램프. 램프 1, 램프 2의 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램프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탁 들어가줘야 불이 탁 켜지잖아요. 그렇듯이 요 양쪽이 전원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 우선은 전원이 탁 들어가게 되면 요 밑에 라인입니다. 요 위에 라인이고 밑에 라인 그냥 제가 임의로 아웃라인이라 할게요. 아웃라인.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전원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전원부의 동작을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인라인 어떻게 되냐? 위쪽을 인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THR이라는 거는 과부하 계정이죠. 그 PB3는 스위치 3라는 겁니다. 푸시 버튼. 그래서 요거 B접점, B접점이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가 통하죠. 이렇게 쭉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 이제 각각의 접점을 봐야 돼요. 각각의 접점을 보면 MC A 접점, PB1A, A 접점이면 더 이상 이제 전원의 공급은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위로 들어가는 전원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차단기를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B1을 눌렀을 때는 어떤 동작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손으로 탁 누를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탁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열려있던 PB1의 A 접점이 붙어주겠죠. 붙어주면 어떻게 돼? 자, 전원이 공급됩니다. 이때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이 아래쪽 접점 보세요. B접점, B접점이죠? 들어갑니다. 요렇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PB1이 누르면, PB1을 누르게 되면 PB1을 온 시켰다라고 할게요. PB1을 온 시키게 되면 MC1의 전원, 코일 전원이 온 하게 되고 MC2의 코일 전원 온 하게 되고 램프1, L1이 점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접점들을 봐야 돼요. MC1 전원이 동작을 했으니까 MC1과 관련된 거. 자, 이거 안 적었네요. 요거 MC1입니다. 맞죠? 오케이. 자, MC1 요 A 접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탁 붙는 거예요. 왜냐? 이 MC1이라는 것은 이 릴레이와 같죠. 릴레이는 어떻게 돼요? 이 전자석과 같습니다. 전자석은 이 전원이 들어오면, 이 코일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A 접점은 붙어서 유지하고 B 접점은 떨어져서 유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자석이기 때문에 이 전원이 공급되었죠. 그럼 A 접점이 붙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고 PB1 스위치를 눌렀다가 손을 탁 떼더라도 자, 이 손을 이렇게 떼더라도 PB1입니다. 손을 떼더라도 이쪽은 차단되어서 못 들어가지만 전원이 우회해서 이쪽으로 계속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기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PB1을 눌렀다가 손을 떼면 요 MC1, 2 코일 전원이 들어가고 L1 램프가 들어가게 되고요. MC1 A 접점이죠. 요 A 접점이 붙으면서 자기 유지 시켜주게 된다. 이쪽 뒤쪽으로는 동작이 없습니다. 관련 접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상태는 뭡니까? MC2가 동작하니까 MC1은 항시 동작이 돼야 돼요. 어쨌든 동작을 하려면. 그래서 MC1은 요 공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전원이 동작을 하게 되면.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MC2가 붙었으니까 MC2가 이렇게 붙겠죠. 그럼 뭐예요? Y 기동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전원 기동을 하는 거죠. 시동 전류 때문에 기동을 시키는 겁니다. Y 기동. 자, 요게 PB1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PB2를 동작시켜 볼게요. 요 상태에서 눌러야 됩니다. 요 상태에서 누르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게 뭐예요? 우리 시퀀스 좀 해보신 분들은 알죠? 동시 동작 접점입니다. 같은 스위치요. 같은 스위치. PB2, PB2죠. 그래서 PB2의 A 접점, B 접점이 누르면 같이 움직여요. A 접점은 붙고 B 접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탁 누르게 되면요. 요 A 접점 붙고요. 지금 손으로 누른 겁니다. 요 B 접점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자,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눠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조금 이따 봅시다. 이쪽 편은 어떻게 되냐? PB2가 탁 떨어졌으니까 이제 전원 공급이 끝난 거죠. 그래서 MC2가 오프합니다. 자, MC2 코일 전원이 오프하고요. L1도 오프합니다. 소등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돼? 전원이 들어갔죠. 들어갔으니까 MC3의 코일 전원이 온 하게 됩니다. 그리고 L2 램프죠. 램프가 온 점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MC3의 A 접점이 여기 있죠. 그럼 A 접점은 붙어서 유지하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MC3 B 접점이 있습니다. 그럼 B 접점은
떨어져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손을 눌러 탁탁 떼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요 뗐습니다. 그럼 요게 다시 붙을 겁니다. 이렇게 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제가 한번 눌렀다 떼니까 MC2가 끊어졌고요. L1이 꺼졌고 MC3가 동작하고 L2가 켜졌어요. 그리고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겁니다. 왜? MC3 A 접점에 의해서 눌렀다 떼더라도 이쪽으로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될 거고요. MC3 B 접점에 의해서 이걸 차단시켰으니까 MC2와 L1이 동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Y 기동을 끊고 이제 정상 운전인 델타 운전으로 들어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PB2 스위치였어요. 자,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PB1을 눌렀을 때는 Y 기동 상태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전류가 올라오고 정상 전류에 다다르면은 그때 PB2를 누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끊어주면서, 그러니까 Y 기동 끊어주면서 이제 그 순차적으로 바로 MC3가 동작하는 거죠. MC3 동작하면 델타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PB3는 이제 전체 전원을 차단한 겁니다. 요 끊어버리면 다 원래 상태로 원상 복귀가 되는 거고, THR은 이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라고 하는데, 이제 과부하 걸리면 전원을 차단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요 B 접점을 쓰는 거죠. 요것도 우리가 동영상 시험 공부할 때 많이들 봤던 거라서 요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런 기본 베이스가 없다면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초 접점 그거를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봐도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면 과거에 제가 복원해뒀던 동영상 강의 그 초기 거 있잖아요. 초기 회차 거 거기 상세히 설명을 또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두 편 정도 보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정리해 보자면 동그라미 1번부터 봅니다. 자, PB1을 누를 때입니다. PB1을 눌렀을 때는 MC1, MC2의 코일 전원이 온하게 되고, 자 보세요. PB1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타고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초기 상태에서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다 붙어 있을 겁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자, 그 상태에서 얘를 탁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MC1, MC2 코일 전원, 요 동그란 게 코일 전원입니다. 코일 전원이 온하게 되고, L1 요게 램프니까 점등하게 된다. 그래서 얘들 두 개가 점등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로 인해 점등하며 모터의 Y 기동이 시작된다. 왜? MC2가 전원이 붙었으니까 이렇게 붙는 거예요. 타다닥 붙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Y 기동이 시작된다. 자, 그리고 또한 MC1A 접점 여기 있죠. MC1A 접점이 원래는 떨어져 있던 애가 이렇게 붙어주는 거예요. 여기 전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붙으면서 MC1, MC2 코일 전원과 요놈 그리고 L1 요 녀석을 자기 유지시킨다. 즉 손으로 이 푸시 버튼을 눌렀다가 떼더라도 자기 유지돼서 운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스위치든 이제 인칭인 경우에 누르면 동작하고 떼면은 이제 끊어지는데, 대부분의 스위치 우리 온 오프 버튼은 어때요? 눌렀다 떼면은 동작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된다. 그걸 자기 유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PB1이었고요. 그다음 PB2 봅시다. PB2 같은 경우는 PB2를 누른과 동시에, 자, PB2를 누른과 동시에, 자,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른과 동시에 PB2 B접점이 떨어져. 여기부터 설명하네요. PB2 B접점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차단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MC2 L1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MC2 코일 전원이 오프되고, 자, 코일 전원 오프되고요. 그리고 Y 기동이 멈추고, 요게 이제 투두둑 떨어지겠죠.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기동이 멈추게 되고, PB2 A 접점이 붙으며, PB2 A 접점 요겁니다. PB2 A 접점이 이렇게 붙으며, MC3 코일 전원이 온하고, 요거죠. 코일 전원이 온하고, L2가 점등하게 되고, 자, 그 다음 델타 정상 운전으로 전환된다. 요거죠, 요거. 요 MC3가 요렇게 붙어서 정상 운전 되는 겁니다. 자, 이때 MC3 A 접점에 의해 자기 유지가 되고, 자, MC3 A 접점 요거죠. 얘가 탁 붙는 거야. 붙어서 자기 유지하게 되고, MC3 B 접점 요것도 중요합니다. MC3 B 접점은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MC2와 L1이 작동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동작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MC3 B 접점을 이용해서 얘들이 동작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형태입니다. 자, 요런 회로였어요. 그래서 Y 델타 회로였고,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서술해 놓은 내용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다면 요런 거를 본인에게 알맞게 살짝 간추려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나름대로 간추려 적는다고 적은 게 이 정도 분량이에요. 그래서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를 하시고 써나가자 요런 생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아래 습공기 선도와 같이 공기를 가열할 때 필요한 가열량 킬로와트를 계산하시오. 단 습공기량은 0.6kg/s, 공기의 비열은 1.0kJ/kg 도시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습공기 선도를 줬네요. 친절하게 습공기 선도를 줬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우와 이거 뭐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습공기 선도 알고 보면 크게 어렵지 않죠. 이거 제가 필기 강의할 때 다 알려드렸던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까지 뭐 한 거예요? 가열한 거예요. 가열. 왜? 요게 TX 선도란 말이에요. TX 선도가 습공기 선도 대표적인 선도죠. 그래서 요 T라는 거는 건구 온도입니다. 건구 온도라고 해서 도시로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X는 절대 습도죠. 절대 습도. kg/kg 또는 뭐 kg 다시 이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A에서부터 B까지 어떻게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절대 습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게 되면 가열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열 온도가 19도에서 28도씨까지 지금 가열을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쓸까요? 19도씨에서 28도씨.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그으면 이게 엔탈피 선이거든요. 그래서 엔탈피 선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요 엔탈피 값이 44, 요게 53이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엔탈피의 단위는 엔탈피, 우리 SI 단위로 하게 되니까 kJ/kg입니다. 과거에 공학 단위는 kcal/kg이었다면 kcal만 kJ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J/kg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 습도가 요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요 선이 상대 습도가 100%인 선이고, 그리고 요거랑 대칭되게 이렇게 그려놓고 80%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건 뭐예요? 상대 습도가 80%인 점이다. A점이. 그 다음에 요렇게 또 그려놓고 이건 5%. 상대 습도가 5%인 선이다. 요 점이 지금 상대 습도가 5%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열을 하면 할수록 상대 습도는 줄어드는 거고, 다만 이 수평적으로 가습 없이 가열하면 어떻게 돼? 절대 습도는 일정한 겁니다. 절대 습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철에 난방을 하게 되면 이 가습기를 따로 틀고는 하죠. 이 습도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건조하고. 그래서 요 절대 습도가 0.1 정도 나온다. 요런 표시를 해놨네요. 자, 그리고 대각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게 뭐냐면은 비최적입니다. 자, 비최적이 0.902 902고요. 단위가 비최적이니까 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이 되겠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별거 없어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자, 잘 모르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습공기량이 0.6kg/s. 제가 항상 말하지만 단위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습공기량은 G입니다. G가 0.6kg/s라는 뜻이에요. 쌤 이거 처음 보는데요? 라고 할 수 있죠. 요거를 kg/h로 쓰면 어때요? 이거 보던 거다. 그죠? hour를 그냥 sec로 바꾼 겁니다. 이거 그 G예요, G. 양입니다. 냉매의 양이 될 수도 있고, 공기의 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수냉각 같으면 물의 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 비열, C네요. 공기 비열이 1.0kJ/kg. 도시라고 줬네요. 도시로 줄 수도 있고 켈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푸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필요한 가열량을 구하세요. 가열량 뭐냐면 열량 Q잖아요. Q. 가열량, 열량 Q. 그래서 Q는 뭐예요? GC 줬으니까 자, Q는 GC 델타 T로 푸시면 됩니다. 델타를 DT로 써도 되고 델타 T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넣을게요. 자, G는 얼마입니까? 0.6kg/s예요. 그래서 0.6 제가 단위까지 적을게요. kg/s 곱하기 비열은 1.0. 여러분들 그 풀이하실 때 1만 적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1.01 줬는데 1 적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풀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준 대로
푸시면은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비열, 킬로줄 퍼 킬로그램의 도시가 됩니다. 그 다음 곱하기 델타 T 찾으면 되죠. 델타 T는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아닙니까? 가열량, 요게 델타 T입니다. 델타 T.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온도차는 높은 거에서 낮은 거. 그래서 28 빼기 19, 요게 도시가 되겠죠. 얘들을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근데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엔탈피 값을 53, 44 요렇게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53 빼기 44 하면 이거 9 나오고요. 자, 온도도 해볼까요? 온도도 28 빼기 19 하면은 9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문제 이거 우리 필답형은 어때요? 계산 과정 쓰고 답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계산 과정입니다. 근데 요렇게 쓰면 가장 정확하고요. 간혹 보면 0.6 곱하기 1.0 곱하기 9 요렇게 쓰는 경우 있어요. 델타 T가 9니까. 이렇게 쓰면은 맞아요. 근데요. 이 9 대신에 0.6 곱하기 1.0 곱하기 53 빼기 44 이렇게 적으면 맞아 틀려? 틀린 겁니다. 이건 델타 T가 아니고 델타 H잖아요. 오답입니다. 오답.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쓰면 맞아. 이렇게 괜히 위에 거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쓰면 틀려요. 똑같은 구라고. 그래서 이거 헷갈리라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보기를. 엔탈피 값을 함정처럼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려면 정확하게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5.4가 나옵니다. 5.4. 이게 뭐예요? 단위가 킬로그램 사라지고 도시 사라졌으니까 킬로줄 퍼 세크네요. 그래서 킬로줄 퍼 세크가 되고요. 제가 SI 단위 계산 문제, 우리 필기 이론 강의 중에 SI 단위 계산 문제 총 3강으로 해가지고 꼭 보시라고 했던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십니다. 이 뭐냐면은 1kJ per sec는 뭐와 같아요? 1kW와 같죠. 그리고 1줄 per sec는 뭐와 같아요? 와트와 같아요. 자, 킬로가 들어가고 빠진 정도의 차이죠. 그래서 kJ per sec는 킬로와트고 줄 per sec는 뭐예요? 와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보세요. kJ per sec니까 이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킬로와트와 같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풀이 하실 때 풀이 답을 요거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풀이 답을 뭐 공식도 적을 수 있으면 적어도 됩니다. 이건 뭐 없더라도 오답 처리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정확한 건 요거를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단위는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위도 이제 계산한다고 적어놓고 나중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기사시험 볼 때 이제 10년 넘게 됐으니까 기사시험 볼 때 샤프로 이렇게 단위 환산 다 하고요. 나중에 지웠어요. 깨끗하게 지워놓고 요거를 볼펜으로 더 씌워서 이 숫자만 남겨놨습니다. 뭐 어쨌든 그 답에는 이 단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계산 과정이고요. 그리고 또 해답란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해답란에 계산 과정에 요걸 써야 됩니다. 요걸 쓰시고 해답란에 5.4 킬로와트라고 정확하게 써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아시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Q는 GC 델타 T로 푼 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고 해당 이음새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요 문제는 이 사진을 보여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 사진에 나오는 이음새는 유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필기에서도 간혹 나왔던 문제긴 한데 직경이 같은 관을 연결할 때 사용을 하는 이음새로 분해 조립이 용이하여 고정된 관의 분해, 점검,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필기시험 볼 때 좀 자주 나왔던 게 분해 조립이 가능한 이음새는 해가지고 유니온 또는 뭐였어요? 플랜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쌤 이거 유니언이 맞아요? 유니온이 맞아요? 둘 다 답입니다. 상관없어요. 이거 영어 발음이니까 둘 다 괜찮아요. 이거 써도 답이고 이거 써도 답입니다. 이 둘 중에 가려가면서 그 채점한다? 그러면 이거 채점관이 잘못된 겁니다. 이 둘 다 그냥 맞는 거예요. 영어 발음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 정확하게 잘 정리하시 바랍니다. 직경이 같은 관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이음새로 분해 조립이 용이하여 고정된 관의 분해 점검,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보시면 증발기의 냉매 공급 방식을 참고하여 해당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돼 있고 다음 갈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그림을 줬답니다. 실제 우리 문제에서도 요 그림을 줬다라고 하고요. 이 그림을 봤으면은 대략적으로 딱 보고는 아 이거구나 하고 눈치채신 분들은 정말 이론 공부를 잘 하신 겁니다. 열심히 하신 거고요. 만약에 딱 봤는데 도대체 뭐지? 하시면은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자, 뭐냐면은 우리 증발기인데요. 증발기의 종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건식, 반만액식, 만액식, 그리고 액순환 방식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선은 건식 증발기 같은 경우는 팽창 밸브가 있고 증발기 코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팽창 밸브고 이쪽으로 가면서 증발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럼 저온조합에 액체가 나와서 순환하면서 증발되어서 나가는 건데 이때 내부의 유체의 비율을 따지면 자, 이렇게 따졌을 때 우선 건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건식이기 때문에 기체의 양이 많습니다. 한 75%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액체의 양이 한 25%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증발해서 이제 기체가 75%인 게 아니고 들어갈 때 이미 기체 양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발기 내부에 그 기체 양과 액체 양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증발기 내부로 들어가는 냉매는 액체 양이 많을수록 좋냐 적을수록 좋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액체 양이 많은 게 좋습니다. 많아야 더 많이 증발시키면서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건식은 아무래도 효과가 좀 낮겠죠. 효율이 많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소형 장치나 아니면 가정용 에어컨 요런 데 많이 써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건식이었다면 반만액식도 있어요. 반만액식. 그럼 반만액이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팽창 밸브 있고 코일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때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50% 해가지고 50% 기체, 50% 액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반만액식입니다. 근데 보시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건식 같은 경우에는 팽창 밸브를 기준해서 코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는 반면 반만액식 같은 경우에는 팽창 밸브가 밑에 있고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건식 같은 경우는 액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코일을 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충분히 요 25%의 액을 다 증발시키고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기체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압축기 쪽으로 액이 넘어갈 일이 없죠. 근데 반만액식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액의 양이 50% 만액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반만액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액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증발하지 못한 그 액체 냉매가 압축기로 넘어가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밑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액이 밑으로 순환하니까 이렇게 압축기로 바로 넘어가겠죠. 근데 이거를 위쪽으로 배관을 짜놓으면 어떻게 돼요? 기체는 위로 올라가려고 할 거고 액체는 잘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액체를 정체시키면서 계속해서 증발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리퀴드백을 방지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꾸로 꺾어가지고. 자, 요게 반만액식입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있어요. 만액식이 있겠죠. 만액식은 뭐냐? 만액식은 진짜 액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가지고는 안 돼. 뒤로 꺾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저압수액기를 설치해요. 저압수액기. 저압축에 설치하는 수액기라고 해서 저압수액기라고도 하고 어큐뮬레이터, 액분리기라고도 부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밑에는 액이 존재할 거고 위에는 기체가 존재해요. 그럼 팽창 밸브를 탁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서 코일을 이렇게 짜는 거지.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일 속에는 액체의 양이 75% 그리고 기체의 양이 한 25%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의 양이 가장 많은 상태에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게 증발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증발기잖아요. 이렇게 확 부르면서 증발을 확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가장 우수해요. 근데 액의 양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저압수액기가 없으면 액이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압수액기를 여기 가운데 딱 설치를 해가지고 액은 밑에다가 모아주고 그 다음 기체는 상부에 고일 테니까 상부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어떻게 압축기 쪽으로 보내준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순환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펌프가 없으면 그냥 만액식이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펌프를 딱 설치를 했어요. 펌프를 이런 식으로 딱 설치를 했어.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은 명칭이 바뀝니다. 이때는 액순환식 증발기로 명칭이 바뀌어요. 그래서 건식 증발기, 반만액식 증발기, 만액식 증발기인데 펌프 딱 설치해주면 어디? 만액식 증발기에 저압수액기와 이 증발기 코일 사이에다가 순환 펌프를 딱 설치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액순환식 증발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액이 많아서 효과가 좋은데 거기다가 강제로 순환시키니 얼마나 효과가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요게 액순환식 증발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이건 뭐겠어요? 여기 보면은 냉매 액 펌프가 있죠. 그러니 명칭은 어떻게 된다? 액순환식 증발기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동그라미 1번의 답입니다. 1번에 보시면 증발기의 냉매 공급 방식을 참고하여 냉매 공급 방식 참고했죠? 해당 장치의 명칭을 쓴다면 액순환식 증발기죠. 자, 요게 바로 액순환식 증발기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좀 완성해 본다면 여기 이제 팽창 밸브가 설치가 될 것이고 여기서 저온저압에 액체 냉매가 쫙 들어올 겁니다. 플래시 가스도 섞여 들어오겠죠. 어쨌든 기체는 여기 상부에 고일 것이고 여기 하부에서 위쪽으로 순환하면서 요거는 이제 투패스로 설치를 했네요. 순환하면서 증발시켜서 남아있는 액은 밑으로 증발이 잘 된 기체는 압축기 쪽으로 보내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갈로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자, 읽어보면 냉매액은 증발기로, 자 보세요. 냉매액은 밑으로 증발기 쪽으로 갑니다. 요게 증발기죠. 여기 있는 게 증발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액체고 위쪽이 기체예요. 그러면 액체는 밑으로 해가지고 증발 코일 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 기체는 어떻게 돼? 냉매가스는 여기 떠 있으니까 이게 압축기 쪽으로 흡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기 쪽으로 보내요. 뭐를 방지합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시 봤던 게 뭐예요? 액압축이었잖아요. 액압축을 다른 말로 리퀴드백. 리퀴드백이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액압축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액압축. 자, 그러므로 리퀴드백 또는 액압축을 방지한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아래 사진을 보고 해당 부품의 명칭과 나사산의 위치를 고려하여 도시기호를 그리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사진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사진으로 나왔는데 요 해당 부품의 명칭은 뭡니까? CM 어댑터예요. 그래서 한쪽은 수나사로 돼 있고 한쪽은 이제 동관을 끼워가지고 용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댑터가 됩니다. 자, 이때 나사산의 위치를 고려해서 도시기호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배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사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사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이 용접이에요. 그럼 왼쪽에 용접 표시를 딱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뒤쪽으로 나사산 표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두 줄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줄로. 그래서 CM 어댑터 같은 경우는 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감점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알아봤죠. 물어보기도 하고 꼬치꼬치 알아보기 이거 내가 보기엔 맞는 것 같은데 그 왜 그러냐면 CM 어댑터는 다른 반대쪽 부속에 연결되어 있을 때를 고려해서 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려주시면 좋겠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CM 어댑터 같은 경우는 우리 공조냉동 작업형에서는 쓸 일이 없고요. 현재 도면 기준 했을 때 그리고 에너지 작업형에 보면 요 CM 어댑터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간관 구성 뭐 엘보라든가 T에다가 동관을 용접하고 이렇게 테프론 감아서 조이는 형태로 연결을 많이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반대쪽이 이제 다른 부속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사 이음을 한 다른 부속품이다. 그리고 앞쪽이 용접부가 이제 동관이 들어가는 그 CM 어댑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 기준으로 좌측이 용접, 우측이 나사산이라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아래 사진은 냉동장치의 냉난방 전환 시 사용되는 사방 밸브, 포획 밸브이다. 압축기의 흡입 배관과 토출 배관을 연결할 때 다음 A, B, C, D 중에 어느 부분에 연결되는지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 동영상 시험 문제에서도 이 사방 밸브 나온 적은 있는데 뭐 기껏해야 명칭 정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요렇게 그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이번에는 내부 구조까지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배관을 연결하는지 써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알려드리면 이 사방 밸브, 포획 밸브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사진에 나온 거랑 똑같이 그릴게요. 이렇게 밑에 배관 3개, 위에 배관 1개죠. 자, 이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압축기, 그 다음에 실외기가 있고요. 실내기가 있고요. 팽창 밸브가 있어야 돼요. 자, 실외기고요. 실내기고요. 얘가 팽창 밸브. 요 실내기 배관 지나가야 되니까 옆에다가 씁시다. 실내기. 자, 요게 압축기죠. 요게 사방 밸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기호로 그냥 요 정도로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압축기, 흡입, 토출 배관은 뭐 요 정도로 그려드렸는데 이제는 사방 밸브의 내부 구조까지 좀 알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압축기가 있으면 압축기의 토출 배관을 제가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연결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연결해요. 그래서 요게 토출 배관.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서 배관을 빼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럼 이제 압축기 쪽으로 오는 거니까 흡입 배관이 돼요. 그래서 압축기 입장에서는 입출구니까 요게 흡입, 요게 토출이 돼요. 흡입 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이미 나왔죠. 요 가운데 한 개 있는 게 A고 요 가운데 있는 게 세 개 중에 가운데 있는 게 B였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연결이 되는데 압축기 기준 했을 때 나머지 작동 원리를 봅시다. 나머지 배관은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실외기, 팽창 밸브, 실내기,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럼 우선은 토출 배관에서 냉매를 토출시킵니다. 압축해서 토출시키죠. 그럼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가 요렇게 타고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내부 구조상 여기에 마개가 있어요. 이 배관을 두 칸씩 막아줄 수 있는 마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두 개 구멍이 막혔으니 이쪽으로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지나가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자, 순서상 압축기 다음엔 뭐예요? 요게 응축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응축해서 액화된 냉매가 이런 식으로 고온고압의 액체 냉매가 팽창 밸브 쪽으로 들어가고 팽창 밸브에서는 교축을 시키니까 압력 온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저온저압의 액체 냉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 실내기 쪽으로 들어가요. 그럼 실내기 쪽으로 들어가면 실내에 있는 공기랑 열교환을 하면서 내부에 있는 냉매가 어떻게 돼? 증발이 되죠. 액체가 증발되면서 기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증발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막혔으니까 이 위쪽이 막힌 거지 아래쪽이 막힌 게 아니에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실내가 증발기니까 냉방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냉방.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마개만 틀어주면 돼요. 마개를 어떻게 트느냐? 마개를 요렇게 있던, 그러니까 요렇게 막고 있던 걸 요렇게 옮기면 돼요. 요렇게 있던 걸 요렇게 옮기면 돼. 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옮기는 거죠. 이렇게 옮겼어요. 자,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봅시다. 토출되어서 들어갔다가 이 빨간색 가스,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순환하게 되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응축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난방이 되는구나.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팽창 밸브 쪽으로 갔다가 팽창 밸브에서 교축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쪽으로 나가야 되죠. 자, 화살표가 바뀝니다. 이쪽으로 나가서 요 저온저압의 액체 냉매가 실외기 쪽으로 통과하면서 실외기가 뭐가 돼야 돼요? 이제 증발기가 되겠더라. 자, 그래서 요렇게 다시 타고 들어가요. 그럼 여기 막힌 거 아니죠? 요렇게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돌아서 흡입이 되는 형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 마개를 갖다가 요렇게 옮기는 거예요. 두 칸씩 막아가면서 옮겨가면서 어때요? 이 실내외기의 순환 그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냉난방 전환용으로 사용되는 포웨이 밸브, 사방 밸브가 된다라는 거고, 답을 알려드리자면 요 하나만 있는 게 A 배관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가운데 있는 배관이 B 배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예요? 토출 배관은 A가 되는 거고요. 토출 배관이 연결된 곳은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토출 배관이 A 부분에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흡입 배관은 B 부분에 연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6번 문제의 답은 동그라미 1번 흡입 배관은 어디? B입니다. B. 자, 요거 헷갈리지 않게 파란 걸로. 흡입 배관은 B. 그 다음 토출 배관은 A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다음 사진에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이거는 동영상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주고 그대로 물어본 거고요. 실제로 이와 거의 흡사한 사진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MCCB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명칭은 배선용 차단기가 되겠죠. 그래서 MCCB 이건 뭡니까? 모델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NFB도 있는데 노 퓨즈 브레이커라고 해서 둘 다 차단기긴 한데 뭐 사실상 둘 다 똑같은 노퓨즈 브레이커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작은 소형을 노퓨즈 브레이커 NFB 그리고 좀 대형 큰 배전판에 쓰는 거를 뭐 MCCB 이렇게 나누어 부르고 있긴 하죠.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갑다 하시고 요 녀석의 명칭은 배선용 차단기가 되고요. 역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과전류를 차단하고 기기를 보호한다 라는 겁니다. 차단기니까. 자, 그러므로 7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 다음 사진을 보고 송풍기의 명칭과 유체 진행 방향에 따른 작동 원리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 사진 보여줬었는데 요거 뭐냐면은 송풍기는 송풍기인데 충류식 송풍기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충류식 송풍기가 되고요. 요게 여기 앞에 보면 프로펠러 날개가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축이 연결돼 있고 이 선풍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 유체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 공기 흐름 방향이 앞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축과 같은 방향이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우리는 충류식 송풍기라 부르죠. 자, 그래서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작동 원리는 프로펠러형 블레이드가 이러한 프로펠러형 블레이드가 회전하며 유체를 흡입해 축 방향으로 송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 방향으로 흡입해서 송풍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 문제. 공기조화 방식은 여름밤 매체에 따라 전공기 방식, 전수 방식, 수공기 방식, 냉매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여 각각 알맞은 여름방 방식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보기에 보니까 전공기 방식, 전수 방식, 수공기 방식, 냉매 방식 이렇게 나오고요. 이러한 그림들을 준 겁니다. 이러한 그림들을 줬을 때 뭐가 전공기 방식이고 뭐가 수공기 방식인지 뭐 이런 걸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답부터 알려드리면 맨 위에 있는 게 요게 전공기 방식입니다. 전공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녀석이 전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게 공기수 방식. 공기수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게 요게 냉매 방식입니다. 냉매 방식.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전공기 방식 같은 경우는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공기 방식 같은 경우는 공기 조화기, 제가 줄여서 AHU라고 쓰겠습니다. 에어 핸들링 유닛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코일을 설치하고 송풍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실에다가 냉방한다고 가정할게요. 뭐 난방하면 여기 온수가 흐르면 되는 거니까 코일에 어쨌든 냉방한다 치고 냉수 흐른다 치고 이렇게 실내에다가 덕트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여기 밑에 냉동기 또는 보일러가 설치될 겁니다. 저는 편의를 위해서 냉온수기라고 할게요. 그럼 냉수, 온수 다 들어가니까 냉난방 다 된다 가정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우리 냉방 시에는 냉수 흘리면 되고 난방 시에는 온수 흘리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지나가면서 여기 열교환하면서 만약에 냉방 같으면은 냉수가 흐르겠죠. 그럼 냉방되면서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들어가요. 그럼 송풍기랑 연결된 요 녀석이 덕트라고 하고요. 덕트를 통해서 뭐가 들어가죠? 공기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에 덕트만 설치되어 있으면 이 공기 방식이다. 전공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공기 방식을 보면 공조기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공조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밑에 보면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냉동기. 그래서 냉동기로 이렇게 코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일이죠. 코일. 냉방 코일입니다. 그래서 코일을 만들고 공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거죠. 순환을 시키면서 차가운 코일에 열교환시켜서 냉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덕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시켜서 실내에 넣어주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전공기 방식이에요. 전공기 방식. 공기만 순환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는 전공기 방식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전수 방식인데 자, 전수 방식 같은 경우에는 큰 힌트가 있습니다. 큰 힌트가 뭐냐면은 펜코일 유닛이 있어요. 펜코일 유닛. 그래서 펜코일 유닛이 있으면, 펜코일 유닛만 있으면 전수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펜코일 유닛 방식이 뭐냐면은 냉온수기를 설치하고 냉온수기. 여기 뭐 냉동기 돼 있는데 저는 이거 그냥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이 이렇게 있으면요. 실이 있으면 펜코일 유닛을 설치하는 거죠. 줄여서 FCU. 펜코일 유닛. 펜코일 유닛은 여기에 펜이 탁 달려 있습니다. 그럼 냉온수 코일을 이렇게 깔아요. 그럼 냉방할 때는 냉수 순환시키고 난방할 때는 온수 순환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냉방하면은 냉수가 순환하고요. 요 배관 안에 냉수가 순환합니다. 그러면 펜코일, 펜이 돌아가면서 실내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는 거겠죠. 순환을 시키면서 냉수랑 열교환을 시키니까 차가운 냉기가 실내로 공급되게 되고 냉방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배관이 설치된 거죠. 배관. 왜? 냉온수기만 설치했으니까 공기 조화기 없잖아요. 그래서 냉온수기만 설치했기 때문에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순환시키는 겁니다. 배관에서 냉수를 순환시켜요. 그럼 물만 이렇게 들어가고 배관만 연결돼 있으니까 전수 방식. 펜코일 유닛만 쓸 때는 전수 방식입니다. 간혹
덕트까지 같이 연결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에 공기 조화기 설치해가지고 덕트 이렇게 설치하고 병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코일 만들면 냉온수기에서 코일 이렇게 끌어올리면 되니까 병용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수 공기 방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덕트 병용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또는 여기에 공조기가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전수 방식입니다. 펜코일 유닛만 있고 냉동기만 있죠. 그리고 여기도 냉각탑 있고 여기도 냉각탑이 있는데 냉각탑이 있는 걸로 봐서 요거는 흡수식 냉동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전수 방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기수 방식 또는 여기서는 수공식 방식이라고 적어놨네요. 수공기 방식.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뭐 수공기 방식이라고 줬으니까 답 적을 때는 수공기 방식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요 세 번째 거 공기수 방식, 수공기 방식. 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실이 있으면요, 실이 이렇게 있고 이 공조기부터 그릴까? 자, 실부터 그리지 말고 공조기부터 그릴게요. 공조기 AHU가 있습니다. AHU 그리고 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유닛이 있습니다. 어떤 유닛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면 공기조화기에 코일이 설치되니까 밑에 뭐가 설치돼요? 냉온수기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코일을 이렇게 연결할 거고요. 송풍기를 이용해서 덕트를 빼내겠죠. 자, 이때 냉온수기를 여기 코일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닛에다가도 코일을 깔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덕트에서 이렇게 덕트를 빼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파란색으로 구분을 좀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파란색으로 그린 거는 배관이고요. 빨간색으로 연결하는 거는 덕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냉방 중일 때 여기에 냉수가 흐를 거고 여기서 냉풍이 흘러나올 겁니다. 냉풍. 그래서 냉수가 유닛 안에서 이렇게 코일 상태로 순환이 되는 그 상태에서 이 덕트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 노즐이라는 게 있어요. 노즐이 좁은 입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좁은 입구가 있고 여기 이제 유닛의 입구가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오는 공기가 쫙 치출이 되면서 실내에 있는 공기가 이 안쪽으로 여기가 순간적으로 압력이 떨어지니까 유인되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열교환하겠죠. 차가운 공기랑도 만나고 차가운 배관하고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환하면서 냉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유인을 시키기 때문에 이 유닛의 이름은 뭐예요? 유닛이라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유인 유닛이라 부르고요. 그러면 유인 유닛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배관도 연결해야 되고 덕트도 연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배관에 물, 수가 들어가는 거고 덕트에 공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큰 힌트가 있어요. 유인 유닛이라는 큰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냉동기가 있고요. 이 냉동기 배관의 일부는 요 공조기 쪽으로 이렇게 코일 형태로 들어가는 거겠죠. 들어가고 그럼 요거는 이제 쿨러 쪽으로 또 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 조화기는 어떻게 돼요? 요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통과해. 여기선 뜨거운 공기인데 이렇게 통과하면서 요 코일이랑 열교환하겠죠. 그래서 차가워지면서 실내로 이렇게 추출되면서 이 압력차에 의해서 유인되어 들어오고 코일이랑도 만나고 공기랑도 만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이제 유인 유닛을 설계하게 되고 그러면 물도 들어가고 공기도 들어가니까 공기수 방식 또는 수공기 방식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 4번 같은 경우는 냉매 방식인데요. 자, 여기 보면 힌트는 룸쿨러입니다. 룸쿨러. 이거 뭐냐면은 이게 실이죠, 실. 실인데 요즘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창문형 에어컨. 과거에 나왔다가 이 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잘 안 쓰다가 최근에 들어서 효율이 많이 높아지면서 창문형 에어컨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증발기입니다. 증발기.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려진 게 이 증발기가 되고요. 증발기는 냉매가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 거예요. 순환하면서 실내 공기를 차갑게 냉각을 시키게 됩니다. 그 뒤쪽에 있는 요 네모, 요거 이제 요 뒤쪽에 있는 네모가 뭐냐 하면은 이 외부에 있는 공기를 흡입하고 나갈 때 이제 방열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룸쿨러라는 게 요 전체를 룸쿨러라고 하는 거예요. 화살표가 잘못됐길래 수정을 했습니다. 그 요 전체를 룸쿨러라 하는 거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게 증발기 역할을 해요. 증발기.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요 장치가 실외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천장형이나 우리 그 벽걸이 같은 경우에는 실내기 따로 설치하고 실외기를 배관으로 연결해서 바깥에다 따로 두잖아요. 근데 이 창문형 같은 경우는 한 케이싱 안에 증발기하고 그 실외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쪽에 이렇게 나눠져서 딱 붙어 있는 거죠. 딱 붙어 있는데
이 한쪽은 실내를 담당하고 한쪽은 실외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스탠드인데 실내기, 실외기 붙여가지고 창문 사이에 설치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실외기는 밖에 나가 있는 거고 실내기는 안쪽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이 그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쪽이 증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냉매가 순환하면서 냉매가 증발하며 실내 공기를 냉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냉매가 순환하면서 실내 공기를 시키니까 냉매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외기 바깥에 있는 요 녀석은 실외기 역할을 하니까 공기를 흡입하면서 열을 방열시키죠. 그럼 이건 뭐예요? 요거는 응축기 역할을 하는 거지. 응축기.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게 응축기 역할을 담당하고 여기 앞에 있는 게 증발기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쪽에 보면 압축기나 팽창밸브 이런 것도 다 내장이 돼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냉매, 증발기에 냉매가 순환하면서 공기를 식히기 때문에 냉매 방식이다. 실내로 들어가는 건 냉매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9번 문제 좀 길었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한 분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요런 비슷한 문제 나오면은 웬만하면 다 맞추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답 정리하면은 1번은 전공기 방식, 2번은 전수 방식, 3번은 보기대로 하면은 수공기 방식, 4번은 냉매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문제. 아래 그림의 장치는 모터를 회전함으로써 냉매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대용량 냉동장치에 적합하며 소음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 장치에 사용되는 압축기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 구조도를 보여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사진 참고해 주세요. 자, 지금 뜨는 사진 있죠? 터보용 냉동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도는 터보용 냉동기의 내부 구조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요 위에 있는 게 압축기입니다. 그래서 가스 유체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파란색 흡입 라인이니까 파란색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는데 요게 압축기 입구 측인데 입구 측에는 이 베인이 있습니다. 흡입 베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 베인 모터라고 적혀 있는데 이 베인 모터를 이용해서 베인을 열고 닫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베인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 입구 요 단면 요 앞에 있는 단면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피자판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피자판 모양이 모터가 돌아가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있던 녀석이 평면으로 있던 녀석이 여러 장이 한 번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유량 조절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흡입 베인으로 유량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베인이 딱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 이 압축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게 이제 회전하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압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답은 나왔어요. 압축기 명칭은 원심식 압축기가 되는 건데, 자, 내부 구조 쭉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흡입하고 토출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흡입할 때는 저압이었는데 토출할 때는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가 되겠죠. 압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이 안쪽에서 쭉 이렇게 열교환을 하겠죠. 열교환을 하는 겁니다. 무엇랑 이 열교환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냉각수 입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쿨링 타워가 있으면 이 쿨링 타워랑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연결을 해가지고 냉각수를 요 배관에서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형태예요. 순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차가운 냉각수랑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가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니까 이 기체가 뭘로 바뀌죠? 아직까지는 고온고압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 고온고압의 액체 냉매가 요 액체 냉매가 이쪽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리피스 있죠? 오리피스. 요거 팽창밸브입니다. 그래서 팽창밸브 내부에 보면 오리피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리피스식 팽창밸브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딱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 압력과 온도가 탁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는 뭐가 되죠? 저온 저압의 아직까지는 액체다라고 봅니다. 이론상.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증발기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증발기는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냉수 입출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실내가 있으면 실내에 우리가 쿨러를 딱 설치를 해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요게 이제 펜코일 유닛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펜코일 유닛 탁. 그래서 우리가 펜코일 유닛 방식도 보면 냉각탑 있었죠. 그거 이제 상세하게 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냉수 입출구에서 배관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코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요 냉수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겁니다.
냉수가. 근데 냉수라고 해서 그렇지 이 증발기 쪽으로 들어오는 저온저압 액체보다는 온도가 높을 거예요. 왜? 실내 온도가 높을 테니까. 자, 그래서 색깔 구분을 위해서 요 냉수를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쿨러 안에 순환하는 거를 그냥 명칭을 냉수라고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냉수라 해서 차가운 물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쿨러 안에 들어가는 냉수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실내에 들어올 때는 냉각되어 들어오니까 냉수죠. 자, 그래서 이 증발기가 이 뜨거운 실내에서 오는 물이라고 할게요.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실내에서 오는 이 유체 물 펜코일 유닛에서 오는 물, 냉수랑 할게요, 그냥. 더 헷갈리네. 냉수랑 열견해. 뜨거운 냉수입니다. 뜨거운 냉수랑 차가운 액냉매가 열견하는 거예요. 그럼 차가운 액냉매가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증발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증발되어서 이렇게 나갈 때는 어떻게 돼? 기체냉매가 되죠. 저온, 저압의 기체냉매. 요렇게 바뀌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쌤 여기 보니까 엘리미네이터라는 녀석도 있네요. 그렇죠. 엘리미네이터 왜 설치하느냐? 엘리미네이터는 비산 방지 장치, 비수 방지 장치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쿨링 타워에서 많이 다루어지는데 쿨링 타워에서 엘리미네이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엘리미네이터가 있으면 팬이 있습니다. 쿨링 타워는. 이 팬의 용량이 워낙 크니까 공기가 쫙 이렇게 방열을 시키면서 안쪽에 있는 물방울까지 딸려 나가버리면은 안쪽에 레조넬라균이라는 아주 유독한 세균이 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외부로 노출되면 2차 피해가 심해지니까 물방울들이 날아튀지 않게끔 엘리미네이터 뭐예요? 이렇게 있으면 계란판을 여러 개 겹쳐놓은 모양.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체는 빠져나가지만 액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몽골몽골 맺혀서 뚝뚝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액체가 떨어진대요. 힌트가 됐나요? 뭐냐면은 이 증발기 내부에 요 액체 냉매가 들어와서 다 증발하면은 괜찮은데 다 증발하지 못하고 액이 남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압축기 쪽으로 이렇게 흡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미네이터 설치해서 액냉매를 탁 모아가지고 비산되는 걸 방지도 하고 요 액이 압축기 쪽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뭐 액이 고인다면 별도로 이렇게 처리해주는 설비도 있을 겁니다. 자, 요게 뭐냐? 이 터보 냉동기, 터보형 냉동기가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압축기는 뭐라고요? 원심식 압축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래 그림의 장치는 모터를 회전함으로써 냉매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대용량 냉동장치에 적합하며 소음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미 힌트를 준 거예요. 특징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대형 장치에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한 K 시간에 들어가. 그 말은 소형으로 제작이 어렵고 억지로 소형으로 제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단가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 장치로 널리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치에 사용되는 압축기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방금 배웠죠? 원심식 압축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냉동장치 운전 시 과전류 또는 단락전류가 발생하였을 때 엘리먼트가 단선되어 계기를 보호하는 퓨즈의 색깔이 녹색, 적색, 청색, 회색 등 자,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를 제가 복원할 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제보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 이제 제보를 하시다 보면은 이 단어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냉동장치 운전 시 과전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런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단락전류, 엘리먼트, 퓨즈라는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색깔 같은 경우는 색깔을 각각 얘기해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제보를 해 주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보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이걸 취합하고 요게 말이 되게끔 문장이 되게끔 만드는 게 제 역할인 거죠. 근데 이제 간혹 보면은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시험 치고 나오면은 사실상 단편적인 기억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키포인트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딱 보다 보면은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딱 기억나는 거지 문장 전체가 생각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제보를 하시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아리송해서 제보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수많은 단어들을 제가 모아와가지고 이게 말이 되게끔 이렇게 의미가 맞게끔 제가 만드는 게 제 역할인 거죠. 그래서 걱정 마시고 제보는 해주시면 돼요.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데이터가 많을수록 일련적으로 이렇게 맞추기가 더 좋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해가지고 단어를 다 만들어 보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답을 찾아가는 그 작업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아무래도 처음 나오고 저도 요런 유형의 문제는 생전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찾기도 많이 찾았고 공부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의미를 많이 맞춰봤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어쨌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제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투표까지 했어요. 어떤 투표를 했느냐 하면은 카페에서 투표해 주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색깔 있죠, 색깔. 보시면은 예시로 녹적, 청, 회색이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색깔이 맞느냐 아니면은 녹적, 청.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대신에 요 회색 대신에 황색이 나왔느냐 요거를 제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 압도적으로 요 밑에 내용이 맞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황색이 아니었고 회색이 맞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문제는 퓨즈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이제 확신을 가진 거죠. 왜냐하면은 자, 요 녹적청 황색인 경우, 그러니까 요 황색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퓨즈 문제가 아니고요, 차단기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단기에는 회색이라는 게 없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쌤? 차단기 보면 전부 회색깔이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색깔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차단기 문제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차단기 보시면은 차단기에 트립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는 테스트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 트립 버튼의 색깔을 바꿔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단기 종류마다 트립 버튼의 색깔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트립 버튼의 역할은 뭡니까? 트립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이 테스트 버튼이라고 했죠. 차단기가 트립 버튼 누르면 탁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테스트를 하려고 트립 버튼 눌렀는데 이게 안 떨어져. 그러면 과부하 걸려도 이게 안 떨어진다라는 소리예요. 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과부하 걸렸는데 트립 버튼 테스트 해보니 안 떨어졌어. 그럼 이 차단기를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 과부하 걸리면 그대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터 다 타겠죠. 그래서 트립 버튼을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탁 차단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예요? 테스트 버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트립 버튼에 색깔을 주는 이유는 이 색깔마다 그 차단기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과전류를 차단하고 과부하를 막고 또는 어떤 거는 누전을 막아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어떤 거는 뭐 지락을 막아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의 역할에 따라서 색깔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인즉슨 차단기 같은 경우는 트립 버튼에 색깔을 줘서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자, 이때 차단기에는 회색깔은 없습니다. 트립 버튼에 회색깔은 없어요. 왜? 회색깔은 그냥 손잡이 색깔이에요. 차단기 손잡이 색깔, 케이스 색깔 대부분 회색이죠. 그건 그냥 색깔인 거지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녹적청 황색 트립 버튼에 녹적청 황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과부하 차단이냐 누전 차단이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회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단기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단기 문제라면 회색이라는 지문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투표 결과 회색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차단기 문제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차단기 문제 나온다 그러면 요 의미까지 그 문제가 나오면 꼼꼼하게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회차에서는 요 퓨즈 문제가 나왔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취합한 결과 퓨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퓨즈라는 것은 문제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냉동장치의 운전 시 과전류 또는 단락전류가 발생하였을 때 엘리먼트가 단선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퓨즈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요런 거 있을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생겼는데 가운데는 투명으로 돼 있습니다. 투명 색깔이고 요 양쪽으로 얇은 그 도선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선이 딱 연결돼 있고 이게 우리가 휴즈 케이스에 딱 끼워 놓으면 어떻게 돼? 과부하 걸리게 되면은 과전류가 흐르죠. 과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그 얇은 도선이 녹아가지고 탁 끊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 과전류를 차단해 주는 거죠. 자, 이때 요 가운데 있는 도선이 뭐냐 하면은 이름이 엘리먼트라는 아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과전류시, 그러니까 과전류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과전류, 과부하. 그래서 과부하 걸리면 차단기 떨어진다. 이런 거는 이제 생활 상식 정도로 아시잖아요. 자, 그리고 또는 단락전류라고 돼 있는데 단락전류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압축기가 기동하는 상태 또는 어떤 전동기 모터가 기동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전원이 탁 끊어진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단락됐다 그러거든요. 전원이 탁 끊어지게 되면은 그냥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전류가 팍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서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때 단략전류 순간적으로 갑자기 뭔가 정상 운전 중에 정상 이 오프하면 상관이 없는데 정상 운전 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순간적으로 탁 끊어진 거예요. 뭐 정전이 발생했다거나. 자,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암페어가 팍 올라갔다 탁 떨어지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올라간다 이거 뭡니까? 과부하 걸리는 거죠. 순간적이지만. 자, 이런 식으로 과전류 또는 단락전류가 발생해서 엘리먼트가 녹아내리면 어떻게 돼? 우리 단선됐다 그러죠. 엘리먼트가 단선되면은 그 차단기를 끊어줌으로써 안전을 지켜주는 거를 우리가 퓨즈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 이해 가시죠, 이제? 엘리먼트가 단선되어 계기를 보호하는 거를 퓨즈라고 합니다. 이 퓨즈의 색깔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시로 이제 갈로 해가지고 녹색, 적색, 청색, 회색 등이라고 돼 있잖아. 그 말은 뭐예요? 녹적, 청, 회색뿐만 아니고 더 많은 퓨즈들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 퓨즈 색깔의 의미는 뭐냐면 우선은 간략하게 답부터 알려드리면 이 퓨즈의 용량을 표시하는 겁니다. 용량. 우리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진 않을 거예요. 퓨즈 색깔별로 이 암페어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색깔별로 암페어 표시가 따로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차량용 퓨즈는 아닙니다. 무슨 퓨즈냐 하면은 이름이 사기 퓨즈라 그래요. 사기 칠대 퓨즈가 아니고요. 사기 퓨즈라는 거는 재질이 사기라는 뜻입니다. 도자기 만들 때 사기, 뭐 사기거든 뭐 요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재질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라는 게 대표적인 부도체 중 하나죠. 그래서 사기 퓨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다이젯 퓨즈. 자, 요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총알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별명이 총알 퓨즈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근데 정확한 명칭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총알이라는 말을 왜 했느냐 하면은 마치 뒤에 그 뒷면에 보시면은 동그란 구멍이 있는데 색깔 칠해져 있죠. 그 부분이 총알로 치면은 공이로 때리는 부분처럼 생겼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들 아시죠? 격발할 때 공이가 총 안에서 공이가 총알 뒷동을 딱 때리면서 이게 팡 치면서 나가잖아요. 마치 공이가 때릴 수 있는 부분처럼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다이젯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망치로 때릴 수 있을 것 같이 생긴 부위를 다이젯이라 그래요. 마치 총알에 공이가 때릴 수 있는 것처럼 망치로 때릴 수 있는 부분처럼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젯 퓨즈라고도 하고 재질이 사기이기 때문에 사기 퓨즈라고도 합니다. 자, 이때 요 다이젯 퓨즈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뒤쪽에 이제 공이로 칠 수 있는 것처럼 생긴 그 부분에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적, 청, 회색뿐만 아니고 수많은 색깔들이 있어요. 그럼 얘들은 다 뭐냐면은 암페어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 퓨즈의 용량, 암페어, 몇 암페어, 1암페어, 2암페어, 5암페어, 6암페어, 뭐 30, 뭐 또는 뭐 20, 16,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로서 이 용량을 표시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오는 게 쌤, 녹적, 청, 회색 요거 각각의 색깔이 의미하는 거를 물어본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녹적, 청, 회색이 표시하는 게 퓨즈 용량인데 그 의미를 각각 쓰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녹색은 1A, 적색은 6A, 청색은 20A, 회색은 30A 뭐 요렇게 써야 된다라는 건데 요런 거는 좀 문제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 요 퓨즈를 보게 되면 녹색은 녹색인데 어떤 건 진녹색이고 어떤 건 연녹색이에요. 그리고 적색도 어떤 건 적색이고 어떤 건 적색인데 또 연적색보다 더 좀 연한 적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그리고 청색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색깔 구분이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녹색, 적색, 청색, 회색으로 구분한다? 이런 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딱 단정지어서 이게 몇 암페어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 색깔을 각각 물어보는 거는 문제상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차단기 있죠, 차단기.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녹적, 청, 황색이 정확한 의미를 가져요. 딱 요거는 뭘 차단하고 뭐를 방지해주고 뭐 요런 게 딱 정확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퓨즈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를 묻는다는 건 사실상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걸 물어봤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 의미를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복원하는 게 100%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 의미를 취합을 해서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99.99% 맞춰가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있고 복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퓨즈의 용량이 맞고요. 퓨즈의 용량을 암페어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갈로가 암페어라고 적으셔도 되는데 좀 더 우리는 유식해야 되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유식한 티 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류라고 적으셔도 되고 조금 더 난 똑똑해 보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격 전류 요렇게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요렇게 답안을 작성해 주셨을 때 이 문제가 나왔다면 정확히 이 문제가 나왔다면 답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이라는 게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전류라는 게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쓴다라는 거는 답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좀 줄어들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부분 점수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요렇게 전체를 다 적어버리면 용량이라는 포인트도 있고 전류라는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제가 요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후에 똑같은 퓨즈 문제인데 녹적청, 회색 각각을 묻는다.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답을 뽑았을 때 요게 나온 거니까 요렇게 문제를 물어본다면 녹적청 회색인데 녹적청 회색 끝낸 게 아니고 뒤에 뭐가 붙었어요? 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라는 제보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고는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다시 읽어봅니다. 냉동장치의 운전 시 과전류 또는 단락전류가 발생하였을 때 엘리먼트가 단선되어 계기를 보호하는 퓨즈의 색깔이 녹색, 적색, 청색, 회색 등 이러한 색깔이 의미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퓨즈의 용량 그리고 갈로에서 정확하게 전격 전류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12번 문제 풀어볼 건데 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 12번 문제는 제가 임의로 만든 문제예요. 다른 곳에서 발췌해서 임의로 만든 문제인데 한 가지 부하 계산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그게 제보에 따르면 전격 출력을 구해라라고 했고요. 뭐 배관부와 예열부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표에다가 조건을 정리해 줬는데 난방부와 냉방부의 요소를 뭐 외기부와 아니면은 뭐 코일부와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로 줬나 봐요. 현열부와 잡열부와 나눠서 이렇게 많이 줬나 봐요. 근데 이 데이터를 한 번에 정리를 도저히 못했어요. 그래서 조건을 정리를 못하고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거를 도저히 문제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힌트가 되는 게 뭐였냐면 보일러 용량 구해라라고 했다 또는 전격 출력을 구하라라고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이제 찾다가 전격 출력 또는 이제 보일러 효율, 상용 출력 구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곳에서 좀 발췌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도저히 문제를 맞춰서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러한 형태로 나온다면 이러한 형태로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거 이번 문제 풀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급탕부하, 상용 출력, 전격 출력, 보일러 효율입니다. 자, 우선은 급탕부하부터 구해볼게요. 자, 1번에 급탕부하인데 자, 이 급탕부하를 뭘로 구했느냐 하면은 킬로줄 파워로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급탕에 관련된 요소는 맨 위에 있어요. 급탕량 3000리터 파워, 급수온도가 10도씨, 급탕 온도가 60도씨. 그럼 물의 비열까지 줬죠. 그럼 온도차 주고 비열 주고 급탕량, 이거 물의 양이죠. 줬으니까 이건 뭘로 구하느냐? Q는 GC 델타 T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풀어볼게요. 급탕량이 3000리터 per hour인데 3000리터 per hour를 우리가 뭘로 바꿔요? 킬로그램 per hour로 바꿔 쓸 수도 있죠. 물 1리터나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 PT병, 생수병 있잖아요. 1.5리터짜리 들었으면 그거 1.5kg짜리입니다. 그래서 리터나 킬로그램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을 기준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비열이 여기 SI 단위로 나왔죠. 4.18 킬로줄 퍼 킬로그램에 켈빈으로 줬습니다. 켈빈으로 주면 우리는 켈빈으로 맞춰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I 단위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SI 단위 계산 문제 필기 이론할 때 제가 3강이나 길게 찍어 놓은 거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4.18인지 모른다? 그러면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물의 비율은 1인데 거기다 4.18 곱해서 킬로줄로 바꾼 거죠. 자, 그다음 곱하기 온도차는 60 빼기 10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 더하기 273 빼기 뭡니까? 낮은 거 이게 10
더하기 273 요렇게 한 거랑 같은 거죠. 요렇게 한 거랑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요게 켈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켈빈이 되는 거예요. 273 더하고 273 더해서 켈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답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켈빈으로 줬다 하면은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쓰면. 근데 이제 감독관 분들도 알기 때문에 어차피 273 더하는 거, 양쪽에 더하는 거 이거 사라지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60 빼기 10에도 켈빈으로 봐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감독관 분들도 알기 때문에 그냥 델타 T로 푸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 찝찝하다. 괜히 그런 것 때문에 흠집 잡히기 싫다. 그러면은 이렇게 273 더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단위를 보시게 되면 켈빈 사라질 거고 킬로그램 사라지니까 킬로줄 퍼 아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자, 거기 나오는 게 627,000 킬로줄 퍼 아워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용 출력 구해봅시다. 상용 출력. 상용 출력 나오고 밑에 보시면 전격 출력 나와요. 3번에 전격 출력 나와요. 자, 이 전격 출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전격 출력은 난, 급, 배, 예였습니다. 난방부와 급탕부와 배관부와 예열부하를 다 더하면 전격 출력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일러의 출력이 되는 거예요. 보일러 딱 생각해보면 난방부하 있겠죠. 증기 만들어서 실내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방열기라든가 아니면은 깔려있는 그 이제 온돌방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 다음 급탕은 뭐예요? 우리 그 화장실에 온수 쓰잖아요. 화장실에 샤워할 때 온수 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급탕부하. 그 다음 배관부하는 뭐예요? 보일러에서 만든 증기를 실내에 있는 방열기까지 보낼 때 배관이 연결된다면 그 배관에서 손실되는 열량도, 이동하다가 손실되는 열량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밖으로 빠지니까. 그 다음 예열부하는 뭡니까? 처음에 가동하기 전에는 차가운 물이니까 이 차가운 물이 끓을 때까지 예열 시간이 필요하죠. 거기에 대한 부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일러 전격 출력이라고 한다면 보일러의 상용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예열부하만 빼버리면 되는 거죠. 이 상용이란 뜻이 뭐예요? 상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상시 운전하고 있을 때 출력입니다. 그러면 예열부하를 빼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열된 후에 출력을 계산하는 거니까 상시 출력, 상용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운전 중에 출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난, 급, 배로 구하게 됩니다.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를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공식으로 쓰면 뭐 H 토탈은 H1 더하기 H2 더하기 H3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예열부하까지 하면 더하기 H4 뭐 이렇게 될 건데 사실상 필답형 하실 때 이 기호로 된 식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계산 과정. 요 숫자로 적는 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풀어보게 되면 난방부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자, 난방부하 어떻게 구하냐? 여기 보면 상당 증발량이 있어요. 상당 증발량 주면은 자, 우리 예전에 배운 공식 중에 G 곱하기 H2-H-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요거를 보세요. GF의 HL 하면은 이건 뭐예요? 보일러의 효율 구하는 공식이 돼요. 보일러의 효율 구하는 공식이 되는데 자, GH2-H-라는 건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유효열이에요. Q예요. Q. G 델타 H잖아요. 그래서 요게 킬로그램 퍼 아워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또는 킬로줄로 해볼까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니까 이렇게 사라지면 킬로줄 퍼 아워라는 유효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뭐랑 같아요? Q로 쓸 수도 있고 GE 곱하기 공학 단위로 하면은 539였어요. 539. 근데 SI 단위로 하게 되면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 요게 2256으로 바뀔 겁니다. 2256. 뭐 책에 따라서는 2256, 2257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근사치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둘 다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둘 다 같다. 이것도 보세요.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되고 상당 증발량이니까 얘는 잠열이죠.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 SI 단위로 하면 킬로줄 퍼 킬로그램입니다. 요 자, 킬로그램 퍼 아워 킬로줄 퍼 킬로그램. 그럼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니까 단위가 킬로줄 퍼 아워로 어때요? 둘 다 같아요. 둘 다 뭐냐면은 Q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당 증발량 구하는 공식 Q 요거는 GE는 539분의
GH2-H-거든요. 보일러의 상당 증발량 구하는 공식이. 만약에 SI 단위로 바꾸게 되면 2256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G 곱하기 256은 G의 H2-H-랑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해드리느냐? 요게 결국은 뭐예요? 유효열 Q를 구하는 공식이다. 유효열이 뭔가요? 난방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방부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상당 증발량 1000을 줬다라는 것은 G를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 곱하기 2256 하면 어떻게 돼? 2256 하면 요게 난방부하가 되는 거야. 난방부하.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하나하나 이렇게 전개해 가면서 풀어갑니다. 그래야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공식에서 여러 가지 공식 유도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이게 이해가 되면서 타다타닥 외워져 있어요, 머리에. 그래서 무작정 외우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드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게 난방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탕부하가 필요합니다. 급탕부하는 어디 있어요? 급탕부하 구했네. 그래서 여기 있네요, 여기.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하기 급탕부하죠. 더하기 급탕부하니까 627000. 자, 요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관부하입니다. 배관부하는 봅시다. 배관 손실 및 예열 부하는 각각 0.2, 0.15이다. 그러면 곱하기, 자, 상용 출력이니까 배관부하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배관부하 손실이 0.2니까 1.2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 왜 그래요? 자, 난방부하랑 급탕부하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유효열이에요. 유효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쓴다라는 거예요. 난방 증기 쓰잖아요. 방열기로 보내서 우리가 쓰죠. 급탕부하 우리 샤워할 때 쓰잖아요. 온수 쓰잖아. 근데 배관부하는 어떻게 돼?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 실내 방열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증기를, 자, 물 끓여서 증기 발생했어. 그럼 방열기 쪽으로 이렇게 보내. 이렇게 되돌아오겠죠. 그 배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배관 외부에서 발생되는 방열 손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배관 손실, 배관 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뭐라고요? 제가 손실이라 했죠. 손실. 예열 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열 부하도 처음에 차가운 물일 경우에 끓일 때까지의 그 부하는 손실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쓸 수 없으니까. 예열 부하 어디 있어요? 차가운 물 끓기 전에까지 단계인데. 그래서 예열 부하도 손실로 봐요. 그래서 배관 부하와 예열 부하는 손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손실이기 때문에 보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보정을 해줘야 돼요. 손실되는 열량까지 계산해서 보일러를 만들어야 되지, 손실되는 거 빼놓고 이거 유효열만 계산해? 그럼 용량이 작아지겠죠. 실제로 우리가 방해되는 손실도 존재하고 차가운 물 데우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보정해줘야 전격 출력, 보일러 용량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손실은 보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번 문제처럼 0.2 그리고 0.15로 줬어요. 그럼 앞에 0이 붙으면 무조건 1을 더하셔야 돼. 그 말은 뭐야? 1.2 그리고 1.15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하나는 0.2 주고 하나는 1.15 줬어. 그러면 1.2, 1.15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는 0.2 주고 하나는 15%로 줬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해가지고 0.2 아니고 1.15로 바꿔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정이기 때문에. 왜 그래?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0.2로만 합시다. 제가 이 두 개로 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테니까. 손실에 보정을 해준다라는 거는 그 손실된 열을 더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이라는 열이 있습니다. 100에다가 20%를 계산해 볼까요? 그럼 곱하기 0.2를 하면 20% 얼마 나와요? 20 나오죠. 20. 그러면 이 20을 더해주면 얼마가 나와야 돼? 120이 나오는 거야. 손실된 열량이 20%인데 이거를 보정해주면 어떻게 돼? 100에다가 보정해주면 12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열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100 곱하기 1.2. 1.2배로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120이 되는 거죠. 열로 따졌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0.2를 곱해주면 그냥 20% 그 수치, 손실열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0.2 해버리면 이 값이 엄청 줄어버리겠지. 근데 1.2 하면 1.2배 그냥 20% 더해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앞에 뭐 0.2 나오거나 0.3 나오면 이 손실을 보정할 때는 앞에 1을 붙이셔야 돼요. 1.2, 1.3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전에 보일러 문제 풀면 상용 출력 문제에서 간혹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책에 보면 제 책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건데 이 전격 출력 구하는 공식 중에 Q1 더하기 Q2 에다가 더하기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알파에다가 그리고 요게 곱하기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곱하기고 곱하기 베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알파라는 것은 배관부하, 요 베타라는 것은 예열부하, 얘는 난방부하, 배관부하입니다. 그럼 보세요. 똑같은 거야. 난급 배예인데요. 1 더하기 알파라는 공식은 뭐냐면은 배관부하가 20%라고 줬을 때 20% 0.2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0.2 넣어서 1.2로 바꿔 써라. 이런 뜻입니다. 또는 이제 조건을 0.2로 주겠죠. 그래서 조건을 0.2 또는 20%라고 줬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주는 거고 예열부하 베타는 그냥 베타로 주는 것이 예열부하는 1.5 앞에 1 붙여서 조건을 줬다라고 가정하고 공식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계산하는 게 아니고 공식을 찾으세요 하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리해서 밑에 전격 출력 K를 나눠서 우리가 전격 출력, 출력 계수 K를 나눠서 이 전격 출력을 구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개념 자체는 그렇다. 손실은 보정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1이라는 게 붙어야 된다. 요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요렇게 알고 계셔야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의미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의미를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게 3459600 3459600 이게 kJ/h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용 출력도 kJ/h로 구하시오 했으니까 이렇게 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격 출력 구합니다. 난급 배예죠. 그래서 공식은 알고 있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그럼 보세요. 난급 배예인데 난급 배의 상용 출력을 여기서 구했어요. 그러면 상용 출력 이게 뭐야? 3459600이잖아요. 그래서 3459600이 상용 출력 난급 배예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더하기 예열부하만 하면 어떻게 돼? 난급 배예 되니까 전격 출력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격 출력 구해보면은 예열부하만 곱해주면 되겠네. 자, 예열부하 얼마입니까? 0.15. 0.15니까 우리는 1.15로 계산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397854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구하면 kJ/h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단위 넣어서 다 계산해 보셔야 돼요. 이거 kg/h에 요거는 kJ/kg, 얘는 위에서 kJ/h 나왔고 얘는 어차피 단위 없으니까. 그래서 해보면은 kJ/h 더하기 kJ/h니까 kJ/h 나오는 거. 이런 거 제가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은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가 kJ/h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kJ/h니까 이거 단위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kJ/h 나오겠지. 근데 전격 출력은 뭐 물어봤어요? 얘는 kJ로 물어봤는데 얘는 또 kW로 물어봤네. 와, 이거 왓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합니까? 앞에서 잠깐 다뤘었는데 kJ/s가 뭐랑 같아요? 킬로와트와 같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킬로와트로 구하려면 어떻게 해? kJ/h를 kJ/s로 바꾸면 되겠네. 자, 그래서 3978540 보세요. kJ/h죠. 단위 변화는 어떻게 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hour를 없애줘야 되니까 hour를 위에 놓고 밑에 sec를 넣어요. 그러면 보세요. 1시간은 몇 초? 3600초.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hour 사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야? 3600분의 1이죠. 그 말은 여기에 3600분의 1을 곱한다라는 거는 나누기 3600 하면은 kJ/s가 되겠구나.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 1105.15kW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전격 출력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 4번의 효율 봅시다. 여기다 갈게요. 효율인데, 자, 효율 2타는 보일러 효율이기 때문에 공식은 이렇습니다. GF의 HL 분의 G의 H2-H
다시라는 공식이 있었었죠. 보일러 효율 기본 공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게 연료와 발열량이기 때문에 연료 들어가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이별이라 부르고요. 위쪽에 있는 게 출혈이라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출혈을 뭐라 불러요? 유효 출혈이라 부르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열. 그래서 중급분해 한 겁니다. 이별분해 출혈 해가지고. 근데 자 보세요. GH2-H-인데 엔탈피에 대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느냐? 벌써 구한 게 뭔가가 있어. 구한 게 뭐가 있느냐? 전격 출력을 구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전격 출력을 Q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GH2-H-를 전격 출력, 다르게 얘기하면 유효열 Q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미 보일러의 유효열은 구해놨어. 이렇게 구해놨어. 그러면 3978540 나누기 봅시다. 연료의 양 130 곱하기 4만.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단위 환산 한번 해드릴게요. 위에 있게 킬로줄 퍼 아워가 될 거고요. 136에 미터 삼승 퍼 아워네요. 킬로그램 퍼 아워가 아니고 미터 삼승으로 줬네요. 그럼 최적으로 줬으니까 이거 기체 연료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열량 킬로줄 퍼 미터의 삼승입니다. 요게 이제 연료량, 연료 저희 발열량 또는 뭐 발열량 좀 발열량을 넣으시면 돼요. 요게 전격 출력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구하게 되면 미터 삼승 사라지고요. 킬로줄 사라지고 아워 사라져요. 효율은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퍼센트로 구해야 되니까 곱하기 100 합니다. 그래서 구해보면은 76.510이 나올 거예요. 76.510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보통 보면 우리 필답형 같은 경우는 공개 수험자 유형이란 게 있어요. 공개 수험자 유형에 보시면 구했을 때 소수점 3자리 이상 나오게 되면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답을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하시오 이런 지문이 없다면 그냥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결과적으로 76.51%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다 계산 과정에 들어가는데 공식은 여러분들 안 써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게 계산 과정에 들어가야 되고 요거 들어가고요. 2번. 그 다음 3번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요게 요렇게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답은 어떻게 돼요? 답은 얘들이 들어가는 거죠. 답란에 요 녀석이 들어가고, 그럼 요거 단위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답은 무조건 단위까지 정확하게.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답은 요거죠. 3번은 답이 요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요게 답이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첫 시간이기도 하고 저도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쌓아가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고 복원도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 2,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책도 나오게 되고 데이터도 많이 쌓이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나오던 문제도 좀 나오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고 그 만점자분들이 나오면 이게 정확한 답이구나 이렇게 또 알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원을 해 나갈 테니까 우리 회원분들도 시험 보시고 오셔서 카페에서 뭐 기억나는 대로 뭐 정확하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